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PA 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게 주 내용인데 여야는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해서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1조 3.2% 늘린 67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년 연속 고강도 긴축 재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 증원 등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자 경찰이 대형 텔레그램 채널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간호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만약을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의 합의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강제 북송이 재개됐다는 증언도 잇따르는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올해보다 21조 원 늘어난 총 677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씀씀이를 소폭으로 늘려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른바 고강도 긴축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우선 순위가 맞춰졌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677조 4천억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예산 씀씀이를 2년 연속 소폭 늘린 것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해 총 지출 증가율을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3년 연속 20조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에 집중 투입됩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에 141만 원 오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해 3배가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이 신설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가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50만 명 들어 구구간까지 확대되고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천 명이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병사봉급은 올해 165만 원에서 내년엔 205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됩니다. 임대와 분양주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이 내년에 공급되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분야별 내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 고용이 가장 비중이 크고 올해 크게 줄었던 R&D 예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SOC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준수하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올해보다 22% 늘어난 저출생 대응 예산도 눈에 띕니다. 또 의료 개혁에는 내년 2조 원 등 5년간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이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에만 3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대체 인력 지원금도 확대하고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24년에 16.1조 원, 25년 안은 19.7조 원, 약 22% 증액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으로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는 필수 의료 과목을 8개 과로 늘려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비롯해 내년에 예산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되고 분만 사고 보상 한도는 3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전공의 의대와 관련된 것이 0.8조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 필수 의료 0.3조 원, 지역 의료 0.6조 원, 안전망과 R&D 관련이 0.3조 원이 되겠습니다. 29조 7천억 원으로 11% 증가하는 R&D 예산 가운데 7조 1천억 원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의 주권 확보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초격차 선도 기술 분야에 투입됩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 연구에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 290억 원, 소형 원자로 개발에 85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생활 장려금이 도입돼 석사에 월 80만 원, 박사에 월 11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부분에는 4조 3천억 원 저리 대출이 공급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천 기 보급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문제는 여야가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의정 갈등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공의단체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고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칫 당정 갈등으로 번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며 중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여권의 치명타가 될 거란 당내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만찬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안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과 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진료 지원,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민생공회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 이것이 핵심이고 필수다라는. 여야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시생 편의를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면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이 관련 범죄의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데 이용자 수가 23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통일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강가를 걷는 사람들이 찍힌 짧은 영상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북한 인권단체 대표에게서 받아 공개한 것으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지난 21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려던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 등 탈북자 15명이 공안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쿤밍은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은 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길림성 등으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탈북한 일부 가족이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탈북민 60여 명이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 중단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재개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중 간 외교적으로 이상 기류가 있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문제하고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중 간의 그 통상적인 지금 외교적 절차에 따라서 아마 북한 쪽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민간단체와 소통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 지역의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입시 경쟁이 이제 지역별로 분산이 되고 또 이제 대학이 신입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진학률하고 이 이제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의 격차를 이제 지역별로 평균을 내본 것인데요. 이러한 격차가 64% 감소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에도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좀 합의 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왔던 뉴스부터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재표결, 부결을 거쳐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었는데 네. 사실은 간호사들의 수건이 또 간호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뭐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여러 직역들이 협업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든 법적 규정이 다 의료법에만 담겨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간호법에서 간호 업무에 대한 거를 분리해서 우리는 재정법으로 새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하겠다라는 나름의 간호사들의 독립된 뜻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의사단체에서는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예. 간호법이 그동안에 통과되는데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 업무 범위에서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각자의 간호법을 바라보는 기대가 달랐습니다. 예, 오늘 통과된 이 간호법은요, 두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맞춘 건데요. 첫 번째로는 PA 간호사에 대한 합법화를 한 것입니다. 법적 규정을 두는 건데 PA 간호사라는 게 뭔가요? 네.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래서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실제로 의사가 특히 대학병원에 큰 병원의 교수들이 처방을
내게 되면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드레싱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환자한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회진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그 오더를 수행하는 주체가 대부분은 전공의였었던 거죠. 근데 전공의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는 1만 명이 빠져나가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중에서도 그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 진료 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법적 구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흉부외과도 교수님들이 이제 처방을 하고 수술할 때 옆에서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외과에서도 그렇고 내과에서도 그렇고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간호 영역에서의 의사와 간호 업무에 약간은 경계선에 있는 애매모호한 역할들을 항상 수시로 현장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일부의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소송으로 갈 수가 있고 불법 행위에 놓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의료 대란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좀 합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했던 우리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합법화해줘라.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거둬들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기관삭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튜브를 박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거를 교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료행위에서의 의사들이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키한 그런 시술들을 간호사가 했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아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불리는 이제 PA 간호사들이 평소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영역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나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거의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좀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호법 제정이 이제 그렇게 오늘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공의 이탈 전에는 이제 PA 간호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한 11,000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6,000명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제 PA 간호사들의 법적 어떤 정의와 업무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제2요구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간호사 전체를 이 법에 했는데 이번에는 간호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PA 간호사만 국한을 해서 좀 법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될 때에는 지역 간호 업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간호사가 직접 의사하고 별도의 어떤 뭐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라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삭제를 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합의를 갖고 지금 소위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간호법이 이제 간호사들의 수건이었다면 사실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반대해온 법안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신현영 전 의원께서도 지금 이제 의사 출신이시고 지금 현역 의사시고 의사들의 입장은 뭡니까? 의사들의 입장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시국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국 선언을 냈군요. 지금 단식 2일차입니다. 의료 대란을 앞두고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이면택 회장이 단식이 들어갔는데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진료 간호사에 대한 이 업무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은 오히려 의료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실제로 의료계에서의 화합을 깨는 방식으로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규탄하는 메시지였고요. 실제로 이 PA 업무에 대한 공방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갈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협의회에서도 PA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많았었는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도 더 이상 이제는 정치권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오늘 냈습니다.
한쪽이 이제 해결되니까 또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내일 본회의인데 일단 이 간호법 제정안 오늘 본회의 소위 통과했고, 뭐 본회의 전체회의 그 상임위 보건복지위 이제 소위를 통과했고요. 내일 전체회의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올라가겠죠. 네, 내일 그러면 이제 본회의 통과가 거의 될 가능성이 지금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의료 담당 업무를 공무원으로서 오래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보건 직역이 지금 실은 14개가 있죠, 그죠? 그 직역 간의 어떤 갈등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어떤 컨트롤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의료 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제는 간호법이 이제 간호사를 위한 어떤 개별법으로 되면 또 다른 어떤 직역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건데, 저는 임민탁 지금 회장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동안 사실 시간이 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좀 간호법 제정을 막았을 때 사실은 좀 더 이제 의료법 그리고 의료인 이제 정원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협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간호법까지 이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진짜 설상가상인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보건의료노조 간호사들이 이제 주축이 된 그 파업이 이제 모레 예정이 되는데, 내일 만약에 이제 본회의까지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모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정 갈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올해 1,500여 명 의대 증원한 건 이제 지금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시험 보는 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 이렇게 대통령실에 정부에 제안을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거의 당정협의회 때 이제 제안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의료인의 어떤 수가 이제 OECD 평균이라 이런 거에서 이제 적기 때문에 의료 계획을 논할 때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좀 정언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2,000명으로 했는데, 이제 의대와 그리고 또 뭐 이런 논의 끝에 지금 1,500명으로 이제 했지만, 또 이거를 이제 2025년도는 해보고 2026년도부터는 새롭게 더 협의할 수도 있다고까지 애초에 2,000명 선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후퇴를 해온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지금 협의가 그동안에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완전히 또 새로운 안으로 이제는 협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단은 유예를 전제 조건으로 한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 유예를 전제 조건으로 해버리면 지금까지 의료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이 의대 정원 이 문제가 완전히 이제 백지화 한 어떤 그런 어떤 꼴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10,000명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하는 지금 꼴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지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했던 게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였고, 사실 그거보다 닷새 앞서서 지난 20일 날 박단 전공의 협회장하고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졌단 말이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비공식 만남이라고 하는데 네. 박단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여당의 대표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중재를 해야 되겠다는 역할로서의 그런 투지는 뭐 저희가 높이 삽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 당정회의 때도 공식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려지는 것은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불법 이탈에 손들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공의들이 불법으로 현장을 이탈했는데 왜 그것을 의대 정원이라는 이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개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히셨다고 해요. 네.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뭔가 리더십의 역량 아니면 당정 관계에서의 주도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중재가 되지 않고 예. 오히려 대통령실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이렇게 간호사법이 통과가 되면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의료계 내에서는 또 분열과 여러 가지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단서와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의료대란은 앞으로도 추석을 앞두고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고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당내 조율을 거쳐서 공식 회의를 통하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저희 당에도 이제 의료인 출신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좀 당 대표로서 먼저 충분히 좀 이렇게 그 연구 스터디를 좀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그 당정의 좀 협의를 거쳐서 좀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데 그런 어떤 단계 없이 그러니까 나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어떤 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절충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입니다만 여당에서 이걸 흘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타협적인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은 독불장구처럼 이걸 거부하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자고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한 대표가 국민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염장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모호한 당정 관계를 갈라치게 하는 사실 발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것들, 이것도 언제 흘려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뭐 뭔가 문제점 있는 것처럼 또 국민들을 멀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정의 분리와 쓴소리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선점을 한다라는 우위를 점하는 긍정적인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은 당도 뭔가 건의는 하지만 먹히지 않고 달라지는 건 없고 그리고 정도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고집불통으로 본인들 얘기만 하고 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정 관계가 다 같이 가라앉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둘 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당정 갈등에 다시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 당정 관계는 뭐 그 하나로 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겠지만
건전한 긴장감과 해서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 당이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반드시 좀 합일되기가 어려운 어떤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어떤 사항이 발생될수록 좀 실무적으로 특히 물 밑에서 어떤 정책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의 어떤 어떤 역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의정 갈등이 계속 지금 넉 달 이상 지속이 돼 왔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고 그때 이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모레 간호사들 이제 파업도 앞두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 이런 원칙만 고수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부로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실 이제 전공의가 아닌 뭐 일반의가 오더라도 그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응급실 관련돼서 어떤 뭐 형사적 어떤 책임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제 면제를 해준다든지 응급실 지원 대책을 어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좀 우려스럽게도 좀 백약이 무효인 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요 문제가 아니고는 지금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고 정부는 애초 어떤 계획 2,000명에서 1,500명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새롭게 협의할 수 있다고 자꾸 지금 후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대단히 좀 안타깝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협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가 갈리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또 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진전을 좀 시켜야지 의미 있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여당 소속의 이제 복지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일 28일.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윤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좀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동훈 대표가 2026년부터 뭐 유예하자는 이런 것을 먼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복지위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의사 출신의 지금 저희 당의 의원들 특히 의사 출신의 의원들 최소한 TF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먼저 좀 안을 좀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먼저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응급실 대란 이게 더 심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응급실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붕괴가 되는 현상들을 국민들이 목도하실 거다. 안타깝지만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우선은 당장 추석을 앞두고 전문의들이 그만둔 자리를 어떻게 일반의들이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못하겠다라고 나갔는데 전공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왜 뭐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다시 현장을 돌아올리는 만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의사의 명분들과 트라우마를 상당히 정부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타임라인을 보면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4+1 개혁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의료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보고 계속해서 의료개혁 추진하겠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30일 날 당정 간에 뭔가 만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 국민의힘의 복지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아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해결했죠. 그리고 간호법의 여파 때문에 당장은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의료계도 국민의힘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고 특히나 이면택 회장이 간호법 통과되면은 이제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이미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참으로 우울한 마음입니다. 의정 갈등에 불을 끄려고 간호법 제정안을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다시 의사들한테 다시 의정 갈등에 불을 지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29일 국정브리핑에는 기자들이 분명히 이제 이 얘기 이제 물어볼 테니까요. 그때 대통령의 입장 또 나오겠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내놓은 첫 메시지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할 건 다 하는구나 생각하는 게, 뭐 병상 지시로 뭐 독도 뭐 지우기 진상조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온 거는 제가 추측할 때는 결국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뭐 또 뭐 초일이라든지 일부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언들이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닌가. 특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 전 총리가 다시,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다시 그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하면서 어제 첫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아마 보였겠다. 저는 추측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니, 나를 비판하지 말고 좀 정권을 비판해야지 왜 총구를 자꾸 안으로 하느냐, 바깥으로 돌려서 좀 비판하시라,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어떤 의도로 정확하게 어떤 타깃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단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이는데, 뭐 그 원인에는 최근에 예측하기로는 뭐 김부겸 총리의 그런 발언들, 강성 지지층 보면서 정치하면 안 되고 유연함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지금 뭐 김경수 지사가 이제 사면복권 되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에서 이제 대선 후보에 뭔가 플랜 B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초일회 같은 민주당에서의 비명계 움직임들, 여러 가지 조짐들이 계속 언론에서 뭔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수도 있고 스토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뭔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의 움직임에 촉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뭔가 그런 내부에서의 뭔가 그런 비판들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꾸준히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또 단일된 메시지의 뭔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왔는데 델리민주라는 자막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델리민주. 여기서 관리자 계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 댓글이 달려서 논란이 됐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델리민주에서 특히나 관리자라고 하면 나름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무래도 이게 친문 지지자와 친명 지지자에 대한 뭔가 그 메시지나 그 바라보는 사태가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폄하를 했을 때 그것이 또 우리 당내에 분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제2의 지도부 체제를 또 만들어 갈 때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나름의 탄평책으로서의 인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배제하지 않겠다, 통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포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대표의 의중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표 회담도 미뤄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언변도 있고 해서 그 이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럴 때는 그 국회 로테놀에서 이제 의자만 갖다 놓고도 빨리 대표회담을 하자고 해서 항상 대표회담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의아하게 대표회담을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는데 의외로 한동훈 대표가 빨리 받고 오히려 또 뭐 생중계까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게 뭐 그 토론도 아니고 생중계가 웬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걸리고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지금 대표회담을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이렇게 회담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다. 왜냐면은 뭐 한동훈 대표하고 있던 뭐 말싸움 내지는 이런 것에서 뭐 별로 뭐 이길 뭐 것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선 후보자로 자꾸 뭐 키워주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되기 때문에 양당 간에 사실상 이 회담 일정 잡는 것도 실무적으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지금 실무 협상에서는 그래도 추석 전에는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당대표 회담을 했을 때 누가 유리한지 누가 불리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당대표끼리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랑 한번 투샷을 만들어주는 그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여당의 대표와 그리고 이미 당을 장악한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의 상견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려고 비서실장들이 지금 만나서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아젠다들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뭐 정치 개혁, 민생 법안,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과연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얘기하는 기대하는 민생 법안에서 최상병 특검이 빠진다 그러면 만날 일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거대 야당은 처벌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특정 직업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의 표적이 됐습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대규모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발견됐다. 피해 학교 명단이 100곳은 넘는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 SNS 프로필 사진도 무서워 못 쓰겠다는 공포가 학교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서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흡한 현행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SNS에 올렸던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도 움직였습니다. 과방위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책 마련에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관련 수사와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태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과의 한라인 개설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와 상시 점검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와 사전 점검 강화입니다. 우선 좀 더 쉽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범죄를 점검하는 인력은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한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이메일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소통 창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불법 합성 피해가 대학가부터 일선 중고등학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7,187건에 달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지난해 90%에 달하는 6,434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 마련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간호사 등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등 비상진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총리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파업에 나서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이 확대됩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상황실과 이송 현장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지부의 상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9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한 4+1 개혁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되는데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할 계획입니다. YTN은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5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직접 기록한 내용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기록에는 관장이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힌 장면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범도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처럼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냈다 영영 이별하게 된 가족들. 원통한 마음에 아이가 겪은 일을 명확히 밝히고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분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최모 씨가 A군의 얼굴을 발로 차더니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고 아이는 사색이 됐다고 CCTV를 본 가족들은 적었습니다. 관장은 곧이어 아이 상의를 잡아당기더니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아이의 괴로운 얼굴이 보였다.
아이의 이마와 얼굴을 지속적으로 때리더니 등을 때린 데 이어 볼을 움켜쥐고 이마를 강하게 때렸다. 이후에도 때리고 또 때렸다며 초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가족들은 적었습니다. 관장의 학대는 놀이방 밖에서도 이어졌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돌려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곤 세워져 있던 매트에 아이를 매달리게 했다. 아이가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더니 잠시 후 돌돌 말린 매트에 아이를 머리부터 넣었다고 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심하게 발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아이는 매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해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보조 사범은 간혹 아이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가족들은 지적합니다. 아이를 매트에 넣은 건 CCTV 기록상 저녁 7시 9분 22초. 아이를 꺼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7분 정도가 흐른 저녁 7시 36분 4초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최 씨는 물론 태권도장 사범들 역시 학대 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태권도 관장에게 학대당해서 숨진 5살 아이의 유족들은 관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관장 측은 사과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5살 아이를 좁은 매트 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 최모 씨.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20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 아동이 또래 아동보다 체격이 왜소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에도 운동하기 싫다는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매트에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범이 중간에 관장실로 찾아와 아이를 꺼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27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은 공소 사실을 들으며 흐느꼈고 남의 자식을 죽여서 좋으냐며 최 씨를 향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최 씨.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힌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난이 지나쳤던 점은 있지만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범행 입증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유가족 측은 도장에서 이뤄진 다른 학대 정황도 모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인 행동들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계속 관장이든 사범이든 해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보를 전부 받고 있고요. 앞으로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8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들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얼차려 당시 쓰러진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들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재판. 한 명씩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 섰고 검사 질문에 따라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당시 훈련병 6명에게 남모 부중대장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증인들은 이어 생활관에 찾아온 부중대장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자란 군장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책을 넣었고 무게가 30kg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쉬는 시간은 없었고 팔굽혀펴기와 구보 등 계속된 얼차려에
동기였던 박훈련병이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장이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불러 쓰러진 박훈련병의 상태 확인을 지시했고 의무병이 맥박과 심장이 잘 뛴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당시 응급처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무병 그리고 당시 신병 교육대대에 있었던 군의관, 간호장교, 응급 구조 그 부사관 이런 분들의 추가 증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증인으로 나온 병사들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얼차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닷새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호텔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불이 난 호텔을 둘러싼 노란 통제선 너머에서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적입니다. 호텔에 들어선 지 2시간여 만에 압수물이 담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다들 어떤 거 갖고 하셨나요? 부천 호텔 화재 발생 5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이 평소 화재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텔 자체 소방 점검을 맡은 민간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호텔은 최근 4년간 자체 소방시설 점검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모두 28건의 불량이 지적됐습니다. 불이 나기 4개월 전에도 점검을 맡은 업체는 피난구 유도 등 6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확인했는데 관할 소방서에는 소방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호텔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부천 화재 관련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탄핵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 일반 호텔에서 사실은 맡기 힘든 냄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지금 발화가 됐던 상황이다. 그런데 호텔 측에서 그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초기에 대응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까지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구조 당시 소방 초기 대응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 등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우선 이번 주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수심위 구성을 마칠 전망입니다. 논의 안건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혹은 수사를 계속할지 등입니다.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30장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직접 심의에 참석해 무혐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심위를 별도로 신청했는데 김 여사 수심위와 병합되면 최 목사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이 대가성보다는 친분을 쌓기 위한 성격으로 전달됐고 최 목사의 청탁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심위는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심의 당일 김 여사 기소 여부 등 권고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인 만큼 검찰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 결론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심위가 추가 수사를 권고하고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총장은 사건 결론을 보지 못하고 퇴임할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 실장의 글이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실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벌금 1,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했고 최근에도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정 실장이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는다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실장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 인격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직후 정 실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상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빠르게 마무리됐는데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하고 기록 검토를 빠르게 마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4만 쪽, 80권 분량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안이 각사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용 기업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표도 나오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계열사 재편을 추진하는 두산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SKENS와 합병안에 찬성한 건 참석 주주의 85.76%. 압도적 비율로 가결돼 총 자산 100조 원 아시아 최대 규모 에너지 기업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찬성표 던졌어요. 그 결정한 이유는 그래야 회사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지만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행사할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합병 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을 포함해 반대표를 던진 주식 수만 824만여 주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회사의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9천억 원 넘는 비용을 회사가 감당해야 하고 합병 자체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 중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국민연금이고, 이 국민연금은 사실상 이게 전체를 다 회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 매수권을 청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박상규 사장은 주총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1조 4천억 원 이상이어서 감당 못할 것은 아니라며 합병 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리밸런싱 작업을 본격화한 SK와 마찬가지로 두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짜 계열사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탁위원회도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두 차례에 걸쳐 두산의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감독원의 입장이고. SK와 두산 두 거대 기업의 계열사 재편을 두고 주주 이익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연금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팔을 걷어붙이면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민생 법안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다소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권 주장으로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지난 20대 막바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견으로 폐기됐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머리를 맞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만 남은 겁니다. 오랫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된 법이 본회의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민생 법안은 애초 예상됐던 10개 안팎을 훨씬 웃돌 걸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구하라법처럼 이견을 좁힌 법안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나 도시가스 사업법처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각종 일몰 법안까지 타결을 이룬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와 별도로 대여 공세에도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민생 회복과 최여병, 김건희 특검, 투트랙 노선을 계속해서 견제해 가겠다라는 것인데. 반면 여당은 탄핵 소추나 청문회 같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만 보자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국회라는 어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도 민생 법안의 하나라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 중인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같은 민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 외교 기조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일제 과거사 문제를 두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부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임명되고 대통령 메시지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느껴진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 정도 인사면 뉴라이트의 정치 서력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 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며 독도 지우기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 관행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연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게 탄핵 국면에서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조형물이 낡아 교체하는 걸 독도 지우기라고 뒤집어 씌우더니 이제는 계엄 괴담까지 유포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이걸 막 계엄 괴담으로 몰고 갑니다. 국회 의석상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독도를 건드려 얻을 이득이 뭐냐며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프레임 시위가 대단해요. 조금만 어떤 그런 게 딱 생기면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김태효 1차장은 이른바 중일마 발언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스리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지금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결산심사에선 대통령 관저가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을 이유로 예산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청문회 추진이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측은 청문회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헌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 기일이 열린 겁니다. 변론에 참여한 주진우, 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정 위원장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의하거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체 토론을 종결했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실시하게 되는 정식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하다는 겁니다. 탄핵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정 위원장에게 소송을 잘못 걸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을 접수하는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입니다. 또 소관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들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건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의사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나중에 선고일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자살 사망자 대부분이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정작 주변에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숨진 사람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봐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올해 5월까지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최근 9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숨진 이들의 96.6%가 징후를 보였습니다. 감정 상태가 변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았고 숨지기 1년 전부터는 수면 상태가 변하거나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23.8%만이 이런 신호들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이나 지인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경고 신호를 인지했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를 갖는 게 사망자 가운데는 남성이 64%로 35%인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평균 연령은 44.2세, 그리고 1인 가구가 19.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올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46.5%를 차지한 이런 사항들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 보통 4개가 넘는 스트레스 사건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스트레스를 겪는 원인은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청년층은 실업이나 구직 스트레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년층은 대인관계 단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센터나 전화 109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민희진 전 대표에서 하이브 최고인사 책임자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맡고 있던 경영과 제작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 당사자는 일방적 해임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하이브 집안 싸움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이기도 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겁니다. 전격적인 대표 교체에 대해 어도어는 조직 정비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대표이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과 제작 업무를 모두 총괄해왔는데 이젠 두 업무를 분리하는 게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사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자리는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유지된다며 제작에 집중해달라는 차원일 뿐이라 덧붙였습니다. 하이브 관계자 역시 어도어 이사회가 인사 전문가인 신임 대표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켜야겠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임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표이사 변경안 건을 기습 통보받은 뒤 이사회의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는데 하이브 측 인사가 다수인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며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이미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로써 민 전 대표는 1,000억 원대 풋옵션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 전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 갈등에는 또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팬더 푸바오가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3개월을 담은 이야기인데 미공개 장면도 포함돼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졸졸졸 사육사 할부지를 따라 뛰고 장난치다 꽈당 넘어지는 사고뭉치.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 국민을 울고 웃긴 국민 판다 푸바오의 이야기가 영화로 찾아옵니다. 푸바오뿐 아니라 쌍둥이 동생 등 바오 패밀리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로바오도 서운하지, 푸바오 간다 그래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 3개월 동안 사육사들과 어떻게 지내다 이별했는지 집중 조명합니다. 푸바오라는 아이를 보낼 때 또 어머님을 같이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더 약간 이별에 대한 그런 애잔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마 영화 속에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이 고통받던 시기 온 국민이 푸바오의 탄생부터 육아를 응원하며 느꼈던 따뜻함이 작품에 묻어나 있습니다. 아예 가족이 돼버린 느낌이거든요. 예,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함께하면서 푸바오가 특별한 이유는 푸바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오 패밀리를 의인화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며 한편의 동화 같은 분위기도 냈습니다. 과거에 뭔가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만약에 사랑을 했다고 하면 이들을 조금 더 의인화해서 좀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어떨까? 벌써 실시간 예매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푸바오 영화는 다음 달 4일 관객을 찾아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모기업 핀더더의 주가가 28% 폭락했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이면서 초저가 공세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1위 핀더더는 올해 2분기 18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6조 원에 육박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 나스닥 주가는 28.5%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크게 꺾인 데다 경영진 스스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한 탓입니다. 不确定性显著增加了。与此同时，我们面临的竞争环境是不断加剧的。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73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공동 창업자 황정은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서 18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2015년 등장한 핀더더는 초저가를 앞세워 알리바바, 징둥닷컴을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2022년부턴 테무란 간판을 내걸고 매섭게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열 경쟁의 부담을 떠안은 중국 판매자들의 반발과 폐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불량품 판매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뒤엔 상인들이 광저우 본사로 몰려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空手道白狼诈骗了半个中国的财富，全部转移到海外。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들었던 초저가 공세에도 서서히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기간 주한미군 관련 비용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비용은 물론 이익까지 챙겨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임기 첫 해였던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물었고 108억 달러 가운데 98억 달러를 한국이 지급했다는 설명을 듣자 왜 100%를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는 비용을 넘어서는 액수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만 초속 70m에 이르는 산산이 본격적으로 상륙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거센 빗줄기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바닥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직원들은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분주합니다. 도치기현 지역의 기습폭우로 일부 지역은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치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임을 감안할 때 태풍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초속 40m만 넘어도 달리는 트럭이 넘어지고 건축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많은 곳은 최대 500에서 6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진행 속도는 시속 10km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보다 느려 장시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北東に進路を変える段階で台風のスピードとしては落ちてくる。数日に及ぶ長引く影響があるということに警戒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교통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를 오가는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신칸센 주요 노선들도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위험 징후를 느끼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소강 국면이지만 이란은 불씨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이의 암살에 따른 보복 공격을 공언했지만 휴전 협상을 이유로 미뤄온 이란이 이번 헤즈볼라 공습 이후 보복에 동참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광현 기자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란 뜻의 헤즈볼라, 작은 이란 혹은 이란의 대리인으로 불립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이번엔 이란으로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이유로 보복 공격을 한 달 가까이 보류해온 이란. 이번 헤즈볼라 공격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복 의지만 거듭 천명했습니다. آنچه که در تهران اتفاق افتاد و شهید هنیه را ناجوانمردانه ترور کرد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حادثه‌ای نیست که قابل فراموشی باشد. انتقام از این عمل جنایتکارانه 다만 복수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해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정확하고 계산된 방식이 될 거라고 예고했는데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 서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며 이란의 성급한 군사행동을 경고해온 미국은 중동 확전 위험은 완화됐다면서도 이란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력을 과시하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מאוד להמשיך ו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לחסל עוד ועוד מפקדים ולשלול לו נכסים ויכולות. אנחנו לא עוצרי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거친 공방은 한숨 돌렸지만 이란의 보복 동참 여부는 물론 또 다른 저항의 축인 하마스나 예멘 후티 반군 등의 움직임에 따라 중동 긴장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가 내년도 라이브 투어를 위해 15년 만에 다시 결합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결합 소식을 알리며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영국 투어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공연의 관람권 예매는 오는 31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코너가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며 완봉승을 따냈습니다. 안타는 3개를 맞았고 삼진은 11개를 뽑아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삼성 코너가 코너 구석구석을 찌르는 위력적인 공으로 키움 타선을 잠재웁니다. 9회까지 안타 3개만 맞고 무실점, 시속 150km 안팎의 빠른 공과 활처럼 휘는 슬라이드로 삼진은 11개를 곁들였습니다. 올 시즌 4번째 나온 귀한 완봉승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That was a good scream. But no, it feels great. I was able to, limit this offense that's given me trouble all year. I think going into it, I had like a 7 ERA against them, so doing that against them felt really good. 키움 선발 헤이스도 5회까지 팽팽한 영예 행진으로 맞섰지만 6회 투아웃 2루에서 윤정민에게 맞은 안타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한화의 3연패를 당했던 두산은 6대1로 끌려가던 7회 투아웃 이후 연속 5개 안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김재환이 6회 추격을 날리는 솔로포를 터뜨리는 등 4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김태균은 한 점 차였던 8회 투아웃에 나와 역대 고졸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창규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LG는 KT를 6대1로 물리쳤고 롯데는 8회 안타 4개와 볼넷 1개를 집중시켜 한화에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비록 5회까지 열린 광주 경기에선 부상으로 21일 만에 복귀한 최용우가 1회 선제 투런포를 날리는 등 기아가 안타 14개로 10점을 뽑아내 SSG를 10대4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0년 만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 18살 공격수 양민영을 비롯해 2000년대생 젊은 선수 7명을 발탁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즉시 전력감보다는 미래의 방점을 찍은 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주장 손흥민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처음 태극마크를 단 건 독일 함부르크에서 뛰던 만 18살 조광래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서였습니다. 박지성 형이나 뭐 박주영 선수 뭐 그런 형들을 보고 같이 운동할 수 있다면 저에겐 좀 큰 영광이고 행복이죠. 예비 선수로 합류했던 손흥민은 막내로 아시안컵 23명 엔트리 막차를 탔습니다. 열심히 공을 찼을 뿐 마이크도 카메라도 어색하기만 하던 10대 소년. 본인의 역할에 제 역할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일단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뭐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하지만 손흥민은 아시안컵을 거치며 쑥쑥 성장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주역인 캡틴 박지성과 이영표, 차두리 같은 띠동갑벌 큰형님들, 또 구자철과 기성용, 이청용 같은 한터울 형들과 울고 웃으면서 대표팀에 빠르게 녹아든 겁니다. 손흥민은 이후 13년 반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127경기에 나와 48골을 넣으며 현재 진행형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발탁한 양민혁도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내년 1월 토트넘 입단을 예약한 데 이어 손흥민보다 20일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며 승승장구, 장밋빛 미래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우진과 이한범, 엄지성과 정호연 등 2000년대생이 무려 7명 발탁됐습니다. 대표팀 분위기와 문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또 팀 역시도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최대한 짧게 해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손흥민처럼 잠재력 있는 샛별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홍 감독은 일단 기회를 주지만 앞으로는 선수 몫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공석이 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자리에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이 낙점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 최영일 부회장을 지명하고 한준희 협회 부회장과 정재권 한양대 감독 등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활동하며 여자 대표팀과 남자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전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왔던 김 회장은 전남 목포에서 개막한 코리아 오픈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지침, 후원 계약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체육 출신으로 협회장에 오른 김 회장은 또 협회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엘리트 출신 인사들이 그동안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며 협회 내부 갈등을 토로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보치아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보치아는 다른 종목에 비해 경기 파트너인 비장애인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이대건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패럴림픽 특유 종목인 보치아. 중증 장애인 선수가 홈통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표적구에 공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 점수를 따내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파트너인 비장애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선수가 지시하면 홈통 방향과 공의 위치 등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는 셈인데 중요한 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점수를 깎입니다. 보고 싶은 유혹이 드실 때 있었나요? 엄청 많죠. 예, 뭐 결승전 마지막 엔드의 마지막 공. 예,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정말 돌아보고 싶죠. 예. 대신 선수의 표정과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건강 체크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건강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보치아 대표팀은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BC3 페어에서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 보치아 간파는 세계 랭킹 1위인 정호원. 개인적으로는 5번째 패럴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부담감도 안고 가야 굉장히 생각합니다. 패럴림픽 다른 어느 경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중요한 보치아.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환상적인 호흡이 기대됩니다. YTN 이던입니다. 스페인 3쿠션의 전설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프로당구 PB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산체스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SY 바자르 하노이 오픈 결승전에서 엄상피를 4대2로 이기고 생애 첫 PBA 투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3쿠션 월드컵에서 15번, 세계 3쿠션 선수권에서는 4번이나 우승했지만 PBA 프로 무대에 입성한 뒤에는 1년 4개월 동안 우승이 없었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폭염이 드디어 한풀 꺾인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도 무더운 날씨지만요. 올여름 더위가 워낙 심했다 보니까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도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4일 연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전국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도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게는 6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휴일까지 낮더위는 식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동쪽과 남쪽, 해안과 해상에서는 풍랑과 강풍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 네, 그렇죠. 환절기가 되면 저도 그렇지만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식염수를 사용해서 코 안을 세척해주는 게 좋고요. 먼지를 제거하고 침구류를 세탁하는 등 실내 청소를 꼼꼼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질 때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요. 다만 장시간 복용하면 비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